자, 이제 세 번째 칼빈주의 강연, 정치, 칼빈주의와 정치 부분입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동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 특별히 이념이 아주 강한 시대에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념 갈등이 가장 심했던 시간이 언제냐 생각해 보면은 해방 공간에서는 좌우의 대립이 아주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좌우의 대립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다양한 방법 독립운동할 때 주로 이제 이승만 그리고 또 안창호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 미국 중심으로 영향을 받아서 하는 운동도 있었고 또 김구 선생이나 또 여운형 선생 같은 민족주의적 진영에서 신앙을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있었고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김원봉이라든지 혹은 지금 우리는 조금 이제 잘 배우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남한의 빨치산의 대부였던 박헌영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이제 김일성 이런 이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공간에는 이렇게 좌우 중도가 분명하였다. 우리가 중도라고 할 때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을 이제 중도라고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남한으로만 봐도 이제 북한은 그래서 치더라도 남한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이승만과 어떤 도선 안창호 같은 계열, 그러니까 이승만 그리고 도선 안창호나 김구 그리고 또 이제 여운형 이렇게 이제 계열들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은 그러니까 나라를 어떠한 정치 체제로 바꿔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 색깔이 달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전부 다 뭐예요? 기독교인이라 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셨단 말이에요. 김구 집사님이셨단 말이에요. 여운형 전도사님 출신이에요. 도전 안창호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리더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은 달랐다. 이게 다른 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는 없었을까? 사실 역사를 보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기독교적 입장에서. 일반 역사가들은 이런 거 다루지도 않겠지만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이승만이나 김구나 여운형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기독교적 기반 위에서 좀 나라를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의식에서는 동의했다는 거예요. 다 동의했으니까 그냥 그런 어떤 기독교 세계관 위에서 세워지는 나라를 꿈꿨는데 안타깝게도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암살로 죽잖아요. 그 이승만만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세 사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이 암살로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암살로 죽었느냐 여전히 미스테리고 그러나 막 심증도 있고 그런 물증이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한국 사회는 참 안타깝게 된 거죠. 그 세 명의 해방 공간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 색깔은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세계관이 같아서 함께 어우러져서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나 뭐 역사에는 과정이 없잖아요. 그죠? 역사는 뭐 if가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의 역사는 이제 중도라든지 혹은 조금 기독교 사회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여운형 박사는 이제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기독교 사회주의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하지 못했고
이제는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보수적 이 뭐더라 지도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국가를 이끌어갔다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이제 공산 체계를 주장하는 김일성이 나라를 장악하게 되다 보니까 좌우의 대립이 분명했다고. 좌우가 그죠? 그러니까 우는 이제 이 미국식 어떤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게 우고, 그리고 좌는 러시아, 중국과 막스 레닌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것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 하나 해방 공간에서 그러니까 해방 전에는 무슨 나라였어 우리가? 왕정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왕정 국가가 근대화되면서 두 개로 쭉 쪼개졌는데 하나는 민주적 자본주의 체제,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로 나눠지고 지금까지 이제 긴 시간이 오고서 이 끔찍한 것은 결국은 남북한이 동시에 어떤 그 선거를 통해서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남북한 단일 정부가 안 세워지고 북한에서 단독으로 선거를 하면서 대통령을 세우고 북한에서 그에 근거해서 자기는 단독 정부를 세운 거예요. 이 중간에서 끊어진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시 하나 된 대한민국을 꿈꾸었던 중도의 사람들, 여운형이나 흰구는 이제 이게 암살로 죽게 되니까 이 중간이 없는 거죠. 연결고리가 없어진 역사 속에서 결국은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래도 서로가 경쟁하면서 어떤 체제가 우월한지 싸우면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 박살난 것이.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죽이는 존재가 됐으니 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온 거고,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세습 정치를 거의 왕조 체제가 된 거지. 계속해서 세습은 어떤 이유든지 이건 합당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왕조 체제가, 북한은 왕조 체제로 가는 거고, 그러나 이제 남한은 계속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 체제로 가다 보니까 남한 같은 데는 사람들이 볼 때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여기 갔다가 정당 난립했다가 막 아니면 또 박정희 같은 또 전두환 같은 이런 군인들이 또 나라를 또 다스렸다가 또 민주화됐다가 하여튼 소용돌이가 많지만 그게 정상적인 나라로 가는 거고, 그러나 북한은 세습 국가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가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문제가, 북한도 아주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인권의 문제도 그만할 필요 없고, 경제도 문제도 그렇고, 발언권도 없는 문제도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이제 통제된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를 본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의견과 논의되고 했기 때문에 너무 좋고 감사하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거든. 그런데 큰 역할을 했던 게 기독교였다고. 근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만큼 큰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다 기독교적 지식인들이 기반을 닦았고, 예를 들면은 의료 같은 거는 세브란스 병원, 그죠? 의료는 어떤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진 광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근대 의료의 기초를 세웠고, 대학도 마찬가지지. 정신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그걸 세워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 이런 거 다들 뭐가 되냐면 다 근대 지식인들, 기독교적 지식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거죠. 고대는 좀 아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죠. 다 기독교적인 기반 위에서 학교가 세워졌고 교육이 진행됐다라고 보는 거고,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경제도 마찬가지. 대외 경제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언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영어라든지 이런 언어를 필요한데, 이 영어나 이런 언어를 빨리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님들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무역도 하게 되고,
이들이 또 아주 경제 주체로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큰 기독교를 빼고서는 근대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건 분명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오늘 2024년 시점에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지. 과연 우리의 현실은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가득한가? 안타깝게도 기독교적 영향력이 지금 20%밖에 안 된다고. 신뢰도가 20%밖에 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고민되어지고, 더군다나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반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논의하는 그런 문화가 이미 해방 공간에서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여전하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자신을 지배하는 게 이념이 지배하는 거지. 나는 좌다, 나는 우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좌우의 대립은 원래는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의미였다 그랬잖아. 그지? 좌파는 짜코뱅당으로 해서 민주주의와 상권 분립과 입헌 민주제를 주장했던 게 좌파였단 말이에요. 그게 프랑스 혁명의 모습. 우파는 뭐예요? 왕정을 끊임없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우파였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래서 지금도 좌우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고 상권 분립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입헌 민주제를 하는 건 좌파야. 근데 우파는 여전히 왕정제도를 지도하고 왕권을 유지하는 게 우파라고. 이렇게 분명한데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사라진 거지. 왕정을 세우려고 했던 것들을 이미 임시정부에서 막았거든. 임시정부에서는 도선 안청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금 왕권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입헌 민주제로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고 그 대한민국 헌법에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는가? 우리의 상황은 그거 다르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좌우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 종북좌파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종북.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면 좌파가 되는 거야. 종북. 근데 우파는 뭐야? 그럼 미국을 추종하는 게 우파가 되는 건가? 이게 우리는 이제 좌우의 개념이 애매모호해지게 되고 뭐로 됐냐면 이제는 감정의 문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돼서 내 말을 동의하지 않으면은 너는 적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다가 내 말 듣지 않으면 적이야. 그럼 적을 어떻게 표현하겠어? 너 좌파라 그런 거지. 다 그러는 거지.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좌파구나. 그러니까 자기 말에 반대하는 게 좌파가 되고 자기 말에 동의하는 게 우파가 되는 그런 웃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라고 하는 명백한 기준이 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마틴 노이즈스 목사님이 쓴 로마서 강의가 제목이 뭐냐면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 불변하는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수없이 변하지만 우리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변하는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싸워가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는 성경적 세계관이. 성경에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의해서 변하는 세상을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역사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식하면 말이 강해져요. 목소리가 커져요. 왜냐면 무식하니까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거든. 그리고 막 욕하고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 역사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서 그거에 근거해서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507주년 공부회에서 알았지만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 이 책에도 나오지만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 준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시민적 자유라 그랬잖아. 근데 칼빈주의가 가져다 준 열매가 뭐예요? 양심의 자유라.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시민적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각자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지.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만큼 정말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인식을 잘 하면서 오늘 이 정치 문제를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아마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나타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쓴 그리스도의 정치 색깔 안에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이 있다고. 칼빈의 절대 주권론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이라 이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제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왜 저렇게 고민했을까? 왜 그러냐면 이 책에도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격파 선배들이 가져다던 열매 중에 하나가 시민 불복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 불복종 운동 이거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 거야. 그 시민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정권 시절에 썼다 그랬잖아. 그럼 그 전에부터 강의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목사님의 논문이 이제 프란시스 셰퍼의 사회 개혁론이고 그 중에 하나가 시민 불복종 운동. 그거 썼을 때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 예? 시민 불복종 이야기한다고 좌파라. 목사님 이게 좌표를 찍은 거지. 아니 왜? 그때는 무슨 보수 정권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 좌파라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그렇게 막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 시민 불복종 운동을 막 입을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 역사가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 불복종 운동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함이 없어요. 시민 불복종 운동이 무조건 돌 던지는 게 불복종 운동이 아니에요. 시민 불복종 운동은 역사가 오래됐고 믿음의 선배들이 차근차근 쌓았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광장에 나가서 돌 던지는 이런 것이 많이 시민 불복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도 전술도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역풍을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준비를 잘했다면 좋았을 때 그때는 뭐 엄청나게 욕을 먹었으니까 그 말도 못 꺼냈다. 그래서 책을 이거 낼 때도 조심스럽게 내고 막 그런 시대지. 왜냐하면 프란시스 셰퍼는 시민 불복종의 마지막은 무력 저항까지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 과정이 엄청나고 우리 안에서는 정의로운 전쟁론 또는 평화주의자들 다양한 내용들이 국가에 대한 이해 속에 섞여 있다고. 국가를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면 꼭 읽어봐 주세요.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치 색깔을 썼던 그 근거가 그 기반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물론 칼빈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이론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이론을 잘 이해하는 건 매우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좀 시간이 한 20분을 이렇게 나눴지만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우리의 기본적 사상을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를 전제하는 겁니다. 자, 칼빈주의의 종교적 추진력은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안에 전반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개념이요. 이 점은 특정한 종교적, 반종교적 개념에 근거를 두지 않은 정치적 조직이
주도권을 잡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칼빈주의가 증거되는 곳마다 정치적 자유가 꽃을 피웠어요. 정치적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정치적인 자리에 서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증거한 것이 바로 칼빈주의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하는 개념들도 사실은 칼빈이 이미 그의 가르침 가운데서 잘 나타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0페이지 맨 마지막에 벤 크로프트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빈주의의 열광자는 자유의 열광자였다. 왜냐하면 자유를 위한 도덕적 전쟁에서 그의 신조는 그의 군대에 속하고 전쟁터에서 그의 가장 신실한 동맹. 그렇죠. 자유를 위한 도덕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칼빈주의자였다. 자, 오늘날은 엄청나게 도덕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맥킨타이어가 이야기하듯이 도덕이 상실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 비기독교인 철학자가 우리 시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도덕의 상실이다. 덕의 상실 시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덕의 상실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누구겠는가? 칼빈주의. 왜? 자유를 위한 도덕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칼빈주의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은 반도덕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정중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면이 풍성하면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힘은 폭력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때 상대방이 무너져야 돼요. 상대방의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는 한 결코 회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세계관을 무너뜨리려면은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칼빈주의자만큼 자유의 열광자가 없다. 100% 동의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자유를 위한 도덕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누구냐? 칼빈주의자였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더 중요하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도덕의 상실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젠더 사회에서는 사실 기준이 다 무너진 거지. 그러면 그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목사님이 진짜 30년, 40년 전부터 우리의 싸움은 이 도덕적 기준의 싸움이다. 세계관의 싸움이다. 그게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목사님 쓴 책 제목이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세상은 이미 상실됐지만 교회 안에도 기독교적 세계관이 상실되다 보니까 도덕의 전쟁터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 전쟁에서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밀려 들어오는 적군에 가차없이 무너지는 거지. 그럼 무너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무식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왜? 난 준비가 되지 않고 맞아들여야 되니까 그냥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뭐더라 대응하는 것밖에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선 정말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지. 잘 준비해야 된다. 아브라함 카이퍼를 다 배우고 나서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험악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은요 완전히 이제 도덕적 기준이 초토화된단 말이에요. 계몽주의와 이성이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기독교인을 살려면. 우리는 아직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덜 위기를 느끼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완전히 사회가 초토화됐다고. 계몽사상으로.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기독교는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체적인 기독교 교육, 기독교 정치, 기독교 예술,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배울 게 되게 많은 거지. 왜?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으면은 이 시대를 싸울 수 있는 힘이 컸는데 오로지 옛날에는 교회 성장만 다였어요. 사회를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여겼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독교 세계관이 좀 미비하고 미개한 시대에 살았었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도덕적 대정, 이 세계관이 세속적 세계관이 막 물밑을 들어왔잖아. 교회 안에 다 그냥 깔려 있잖아. 우리도. 우리 안에도 세속적 세계관이 가장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젠더 이야기할 때 막 거품을 물고 막 대들고 그랬잖아. 그런 거예요. 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대 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누가 가장 열정적이었다? 칼빈주의자가. 그게 이제 역사가 이야기한 거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후름 반 프리스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헌법적 자유의 기원과 보장은 칼빈주의.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 다음에 네덜란드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헌법. 왜 1조? 우리나라 헌법의 1조이 뭐예요? 본인 헌법 1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모든 사람은 다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제라는 뜻이요. 민주공화제. 이 민주공화제라는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가? 역사 속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단 중국에 없고 일본에 없고 우리도 없잖아요. 민주공화제 모든 주권이 국민 나온다. 없죠? 없는 거예요. 공화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칼빈주의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시작돼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은 국민 주권을 강조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헌법을 만들었던 우리의 대한민국의 선배들도 알게 모르게 칼빈주의적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지는 이전에 이미 1919년 이후에 그 임시정부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3.1운동 이후에 3.1운동에 가장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 프랑스 혁명 아니겠어요? 그죠? 독립전쟁,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3.1운동도 일어났다. 3.1운동을 주최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고. 의식의 수준을 봐야 된다고. 의식의.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 뭐예요? 민주공화제란 말이에요. 그 민주공화제의 기원을 잘 따지면 유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종교개혁이 들어가. 종교개혁자, 칼빈주의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모든 헌법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후린 반 프리스터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제 선생이에요. 반혁명당 국회의원인데 반혁명당을 만들어요. 반혁명당이라는 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에 반대한다. 프랑스 혁명이 말하는 국민 주권에 반대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 이것이 이제 이 후린 반 프리스턴이 만든 반혁명당이고 그 반혁명당의 당수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돼요. 그래서 그 반혁명 당수로서 뭐도 되죠? 총리도 된다고.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총리 시절 지났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헤이그 밀사를 보내잖아요. 이준 열사. 그죠? 고종이. 그때 바로 1910년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이 이준 열사나 이게 헤이그 서상설이나 갔을 때 헤이그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살아온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와도 물론 아쉽게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총리에서 은퇴하고 자문위원으로 있었을 때지만 그런 역사의 평행 이동을 한다고 본다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나라와 저는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카이퍼가 편집장으로 있었던 그 신문사에서 우리나라의 독립 현실, 우리나라의 일본에 압제된 그런 현실을 계속해서 기사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런 측면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 기독교인의 정치를 이야기했는가를 알아가는 건 후배로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거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강연에서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일부 강연은 여기서 강의 설명하고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